안녕하세요. 지원자쌤이에요.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3일에 치러진 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총평과 해설 강의입니다. 우선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담아낼 테니까 차근차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세계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난이도겠죠? 난이도는 올해 치러진 6월 모의고사, 3달 전에 치러진 6월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객관적인 난이도고, 이제 본인이 체감하기에 따라 학생마다 난이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쉬웠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등급 컷에서 알 수 있죠. 올해 6월 모의고사 때 세계사 등급 컷이 세계사는 43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50점이 됐죠. 1등급 컷이 다 맞아야 1등급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좀 평행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로 수능에 나오면 2등급이 아마 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수능은 절대 이번 9월 모의고사처럼 내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6월과 9월 모의고사 사이, 아니면 좀 더 6월 모의고사에 가깝게 어쨌든 어렵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로 기준으로 삼기는 조금 쉽다, 난이도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등급컷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웠던 5문제는 첫 번째가 제국주의. 여러분, 근데 제가 6월 모의고사 때는 뭐 틀려도 아직 6월이니까 이해하려고 넘어갔지만 이제 9월이잖아요. 그리고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거 틀리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거 식민지 그냥 외우는 거고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많이 틀려버리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응? 제국주의는 그냥 식민지만 착착 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잘 좀 챙겨주세요. 제국주의 파트. 그리고 파티마 왕조는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어려울만 해요. 틀렸을만 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도 어렸어요. 이 돌궐이랑 북주만 가지고 시기를 파악했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 오답률 4위 마우리 왕조. 이거는 기출에 한번 그대로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북인도를 침략했다, 그것 때문에 마우리아 왕조가 건국했다, 이 내용을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 그대로 한번 출제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틀리는 것도 아니고 오답률 4위를 맞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부족한 친구들은 잘 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폴레옹 1세,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6번, 14번은 살짝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쉽긴 했지만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냐, 그걸 파악해야 되겠죠. 이번 9월 모의고사 세계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EBS에서. 그래서 이 기존에 2021학년도 수능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수능을 쳤는데, 2021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본 수능이죠. 그때부터 바뀐 교육과정, 지금 교육과정으로 수능을 봤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소재들, 파티마 교회 대분열, 뉴딜 정책,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지정 문제, 그리고 나폴레옹의, 이거는 대외 정복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한 번도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다 EBS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EBS의 새로운 소재들을 많이 출제했다, 이번 모의고사.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6월과 9월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사를만 봤을 때는 6월은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렵냐면 사료를 너무 어렵게 출제해. 너무 해석하기 까다롭게 힌트를 너무너무 숨겼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한 힌트만 보면 이 나라도 되고 저 나라도 되는 어려운 사료를 등장했기 때문에 사료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대신 EBS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 새로운 소재는
출제 요소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뭐 아시리아 정도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9월은 사료의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보면 힌트가 팍팍 드러나요. 대신 새로운 소재를 EBS에서 많이 연계해서 등장을 해봤어. 아마 평가원은 이 두 시험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근데 그리고 이거는 너무 쉽게 등장했다. 그래서 아마 이 둘 사이에 맞춰서 중간을 맞춰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어쨌든 EBS를 이렇게 떡칠하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떡칠하는 시험지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EBS 꼭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 얘기 해주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분류표 한번 살펴볼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문제 등장했고요. 중국사 4문제. 그래서 진나라,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단독으로 출제한 건 조금 생소했는데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서양사 5문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각국사도 5문제예요. 그리고 현대사도 5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미리 공개돼 버렸는데 요거는 제가 무료로 올려드리는 해설지예요. 정말 알차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영상 올라가면 댓글이랑 게시글에 한번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오늘은 빈 시험지에서 해설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총평은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거 끝나고 해설과외 끝나고 향후 학습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할게요. 1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대 문명 파트겠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세기 문자까지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사자에서는 이집트, 올림피아 제전은 고대 그리스에서, 갑골은 상나라,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리면 안 되고요. 매끄럽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2번 밑줄친 막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가 이곳에 온 지도 20년이 흘렸대요. 처음 쇼군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아직 쇼군에 오르시기 전이었대요. 막부를 개창하시고 나서 제게 통역과 외교 자문을 맡겼대. 게다가 슈인장에서 키워드가 등장하죠. 받은 상인과 함께 해외 교육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막부 역시 그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붙잡지 못하겠대. 그래서 바로 가는 배편이 없으니 귀국 상대 나라, 이 아저씨의 나라죠. 귀국에 동인도 회사가 있는 자화섬 바타비아로 가서 배편을 알아보세요. 자화섬 바타비아는 당시에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죠. 17세기에. 그러면 네덜란드와 교역한 막부겠죠. 지금 밑줄친 막부는? 그럼 어디예요? 슈인장까지 발부하고 네덜란드와도 교역을 하는 우리 밑줄친 막부는 에도 막부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메이지 정부 때, 다이카게이시는 야마토 정권 때, 견단석 파견은 헤이안 때 중지됐고요. 페리 함대가 무력 시위를 벌인 게 에도 막부 때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성으로부터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된 건 가마쿠라 막부 때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3번 가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메가스테네스는 셀루코스 1세 치하에서 사절로 파견되어 인도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헬레니즘 시대의 저수가이다.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보병부대의 지휘관 출신 셀레우코스 1세가 인더스강 너머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으나 북인도를 당시 장악하고 있던 마우리아 왕조와 충돌하였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메가스테네스는 파탈리푸트라, 마우리아 왕조 수도죠. 거기 머물면서 현재 정치, 사회, 문화 등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한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2학년도 유형보고서 6번입니다. 알렉산드로 사망 이후 셀레우코스 1세가 인더스강 유역을 침입했다. 그리고 인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던 가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이거를 오답률 4위가 기록한 게 너무 서운해. 똑같이 나왔던 건데 여러분이 기출을 너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시겠죠? 아니 뭐 진짜 마음이 아파서 목매인 건 아니고 목에 뭐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 꼭 열심히 합시다. 내 거 200문제밖에 안 돼요. 지금 해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는 이거 다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왔던 거다. 마우리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답은 산치 세탑이 건립되었다. 자이나교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마우리아 이전의 인도에서 출현하였고요. 보로부두르는 샤일랜드라 왕조. 이거 인도 아닙니다. 샤일랜드라는 인도네시아에서 발달한 왕조예요. 간다라는 쿠샨. 샤쿤탈라는 산스크리트 문학은 쿠타테. 4분 많이 찍었던데 이거 마우리아랑 쿠샨이랑 헷갈렸던 것 같은데 개념이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4번 볼게요.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상주에서 군주는 진실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군주들은 이미 천하를 얻었으면서도 그 왕조의 명이 오래가지 못할까 두려워 법을 만들었대. 그렇기에 그 법이나 군주 자신을 위한 법이었지 천하를 위한 것은 아니었대요. 가에서 육국을 멸하고 제후를 봉했던 제도를 바꿔 9년을 설치한 것은 진나라죠. 군주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나의 형제는 후주 절도사 출신이었지만 즉위 후 절도사가 권한을 회수하고 문치주의를 표방하였다. 송나라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 양세법을 시행하였다. 당나라죠. 국품중정제를 폐지한 건 수나라. 팔기를 편성한 건 후금이랑 청나라 때고요. 매간모국제를 운영한 건 금나라. 과거에서 전시를 실시한 게 송나라입니다. 정답 5번. 자, 5번. 밑줄 친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신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이 글을 씁니다. 폐하께서 쿠란 위에 손을 얹고 저와 저희 신도들의 안전한 통일을 약속하였으나 그 언약은 아난드푸르에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하는 선대 황제가 폐지하셨던 지지아를 부활시켰대. 그래서 종교적 감이 무너뜨렸대요. 누군지 벌써 감이 오죠? 신은 배신과 폭력 속에 머무르지 않으며 위선 위에 세운 권세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시크교도로서 시크교도의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이네요. 폐하 누구예요? 아우랑제부입니다. 에프탈의 무인도 침략으로 위기를 겪은 건 쿠타 때고요. 타지마을을 조성한 건 샤자한 때. 오스만 제국과 대립하여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긴 건 사파위 왕조의 아바스 1세입니다. 쿠투브 미나르 건설을 명한 건 아이바크. 정답 5번이죠. 남인도를 정복한 게 아우랑제부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6번. 가나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어려웠어요. 시르 다리아강 유역의 초원지대를 장악한 돌궐은 북주 등으로부터 획득한 물자를 유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대요. 그런데 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동서 유역을 주도하고 있던 가는 돌궐에게 심각한 위협이었다. 자, 이 문제에서 힌트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돌궐이랑 북주밖에 없어요. 근데 돌궐 시기는 세계사 교과서에 안 나와. 동사에서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안 나오고 북주 시기만 나와요. 북주가 6세기에 존재했습니다. 오케이? 이 당시에 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동서 교역을 주도하고 있던 가는 누구냐면 사산조 페르시아예요. 사산조 페르시아는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딱 6세기랑 겹치죠. 그래서 이렇게 사산조 페르시아를 찾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서쪽에 인접해 있는데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이건 맨날 나오죠. 비잔티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궐이랑 북주밖에 힌트가 없어서
요거로 사산조를 먼저 찾고 사산조를 통해서 비잔티움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북주 시기를 잘 몰랐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자, 비잔티움 수도를 점령한 국가는 오스만이죠. 그리고 수스탄 칭호는 셀주크가 아바스 왕조로부터 받습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교전을 벌인 건 당이랑 아바스고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한 건 둘 다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고 비잔티움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했죠. 둘 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고요. 아케페의 침략에 대비해 그리스 여러 국가들이 델루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가 제국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료는 베네치아 프라 마우로가 제작한 세계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차이툰, 취안저우죠. 칸사이는 중국 도시들에 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베네치아 상이 담긴 여행기를 참고한 것이다. 이는 가에서 국제 무역이 활발했어요. 여기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데칸은 몽골 느낌이 많이 나죠. 차이툰 항을 충분한 수의 선박을 갖고 있다. 주주주주 해서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던 중국 왕조는 원나라밖에 없죠. 그리고 역참제도, 원나라 때 역참제도가 많이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를 다 끼워 맞추면 돼. 데칸은 역시 칸을 의미하는 거고, 취안저우는 당시 중국의 원나라 때 시박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 상인, 얘가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가 남긴 동방견문록이 이 여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원나라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군기천은 청나라 때, 천호제는 원나라 때. 그래서 정답 2번. 황소리 나는 당나라 때, 제자백가는 춘추전국 시대 때. 발량전으로 화폐가 통일한 건 진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다음 8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나가사키 방학, 그리고 마닐라에서 체포되어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가식민지 아카풀코. 이게 이스파니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힌트가 되게 적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하고 있다는 거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이 아카풀코는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세계사에서는 이 지도에 그냥 그림으로만 몇 개 있고요. 설명은 따로 없고, 마닐라는 이제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하면서 차지했다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나가사키 입항한 것도 동아시아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여러 학생들이. 그래서 한번 이 에스파냐 신항로 개척 시기에 기존에 등장하지 않았던 활동들, 뭐 일본이라든지 아카풀코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정리 한번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카풀코산 은을, 에스파냐 아카풀코산 은을 중국으로 갖고 와서 무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개념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계에서 하는 친구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파토리에서 승리한 게 에스파냐죠. 네르친스크는 청이랑 러시아가, 인도차이나 연방 조직한 건 프랑스가, 무적함대 물리치고 대서양 물굴 주도한 건 영국이, 술레지엔 차지한 건 프로이센입니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아자르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가 건립대 무렵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정치적 실권으로 약화되어 있고, 가는 자신들만이 무함마드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하며 칼리프 칭을 사용했어. 또한 코르도바의 알카임 2세 역시 자신을 칼리프로 칭했어. 칼리프가 3명 나오죠? 이게 3칼리프 시대입니다.
그럼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누구예요? 아바스죠. 코르도바의 칼리프는 누구야? 후우마이야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누구예요? 파티마예요. 그래서 파티마 왕조를 찾아내면 됩니다. 5번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했어요. 밀레티드 제도를 운영한 건 오스만이고요. 사마르카트를 수도로 삼은 건 티무르. 이스마엘 1세에 의해 수립된 게 사파비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우마이야입니다. 자, 제 분석서예요. EBS 분석서인데 수능특강 46페이지 기본 문제 6번을 보면 파티마 왕조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코르도바를 거점하는 왕조 외에 그리고 바그다드 칼리프에 맞서는 세 왕조가 튀니지 지역 북아프리카에서 등장했다. 3칼리프 시대에 대한 소재가 등장했죠. 그래서 자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직접적인 연계여서 EBS 연계가 너무 중요했다 이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파티마 왕조의 특징도 정리해주고 EBS도 꼼꼼히 봐야겠죠. 10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특징의 연기. 드디어 베이징이 도착했대요. 황제가 사는 자금성이 있는 곳이래. 여기까지 보고 명나라 찍는 애들은 없겠죠? 교양문에 들어서자 코를 자극하는 석탄 냄새가 귀를 울리는 요란한 수레 소리가 가득하였대요. 생전 처음 본 대도시였대. 어찌 이토록 번화한가? 일찍이 성인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말씀하셨으니 이를 따르지 않고 이토록 번성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이민족 출신으로서 중원의 군주가 된 이들도 도를 물려받아 실천하였다. 지금 가에서 사고 전서가 편찬되었대요. 청나라 애들이죠.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대한 설명 해볼게요. 야유라보기는 요 나라를 건국했고요. 주전충에 의해 멸망한 건 당. 대우나 건설한 건 수나라고 간접 지배한 거 티베트 등 범부를 간접 지배한 게 청나라죠. 왕어석을 등용해서 신법을 추진한 건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10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선 6번, 9번 이렇게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나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럼 여기서 나 먼저 볼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나는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이 마셜 계획이죠. 자, 가가 이거 거부했어요. 누굴까 가는? 그러면 쭉 읽어보세요. 이건 별로 힌트되는 내용이 없어. 그러나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자 가는 동유럽 동맹국들에게 이 지원을 거부하도록 압박을 가했대요. 냄새가 나죠? 소련입니다. 동유럽과 동맹국인 국가는 소련밖에 없죠. 그리고 이에 나는 미국은 이런 입장에 동유럽을 고립시키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대. 공산주의의 대빵이 소련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봐서 가가 소련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 둘이 나중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반동회의에서 평화 10원 측에 합의한 건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이고요. 여긴 제3세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참여하지 않았죠.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국경 분쟁을 벌인 건 인도랑 죄송합니다. 글씨가 너무 별로네. 인도랑 파키스탄입니다. 최근에 둘이 또 싸우고 있던데 그것 때문에 등장한 것 같고요.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 위기를 겪은 건 프랑스랑 독일. 방공협정을 체결해 축구 동맹을 결성한 건 일본. 이렇게 세 나라죠. 정답은 1번입니다. 미추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도 EBS에 등장했어요. 의외로 교회 대분열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등장했어요. 평가원에 아비뇽 뉴스만 몇 번 나오고 한 번도 등장 안 했는데 또 제 분석서입니다.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79페이지 9번 보면 8번 보면 이 교회 대분열 시기가 나옵니다.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이 각각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도 EBS 연계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등장했어.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에 대립하던 시기. 이거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단일 교황을 선출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 대분열 1378년부터 1417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정확히 이 시기에 위클리프가 교회 개혁 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결국 이단으로 찍혀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시기인 거 알면 됐고요. 사실 그래서 연도를 몰라도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낭트 칙령은 1598년에 공포되고요. 카노사 굴욕은 1077년, 아쿠프루스 화의는 1555년, 성상 파괴령 반포한 건 726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도도 알아두면 좋지만 알아두세요. 이미 나온 건 알아둬야 돼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냥 개념만으로 풀 수 있었다. 아시겠죠? 자, 13번 밑줄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존경하는 국왕폐하.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왕국의 국익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영국은 7년 전쟁 승리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악화됐어. 그래서 이를 식민지에서 해결하려 했어. 어떤 식민지예요? 이게 북아프리카 식민지예요. 미국이죠, 미국.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해결하려고 했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차세나 인지세 같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북아프리카 식민지에서 반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전쟁, 미국 독립전쟁, 미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설명하는 사료고요. 우리 힘을 극대화하고 승리를 확보하기에 에스파냐도 이 대의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된대. 그러면 에스파냐랑 또 한 나라가, 즉 두 왕국의 공동 노력이라고 해요. 에스파냐랑 또 한 나라가 미국 편을 드는 상황이에요. 한 나라는 또 어디야? 그럼 우리나라겠죠?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우리나라가 프랑스야. 이 사료를 쓰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저기 바다 건너서 미국이 영국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어. 그럼 에스파냐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자, 이렇게 설명하는 사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왕국의 공동 노력은 영국의 압박이 될 것이다. 우리랑 에스파냐의 노력은 영국의 압박을 줄 것이다까지 설명해서 미국 혁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으로 미국이 독립하면서 이 전쟁은 마무리됐죠. 크로멜이 집권하게 된 계기는 청교도 혁명이고요. 빈치지 붕괴는 프랑스 2월 혁명입니다. 심사법과 임신보호법은 찰스 2세 때 의회가 찰스 2세에 반발해서 만든 법입니다. 프랑스 제2제정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으로 나폴레옹 3세가 무너지면서 프랑스 제2제정도 함께 몰락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이게 누구지? 너무 대뜸 그냥 어디에서 이겼다는 얘기밖에 없고 별다른 설명이 없길래 당황했는데, 그냥 이 공통된 걸 찾아서 프라이센 승리, 오스트리아군 승리, 러시아군 승리, 교과서에서 여기에 다 이겼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나폴레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으로 풀었고요. 정답 4번이에요. 우선 나폴레옹 1세인데 나머지 사료도 다 나폴레옹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세 개는 나폴레옹이 황제 때, 그 제1제정 때 승리한 전투입니다. 20대에서 승리한 건 언제냐면 나폴레옹 군인 시절인데, 그때 프랑스가 총재정부 시절이에요. 그래서 총재정부 시절 나폴레옹이고요. 그럼 이제 퐁텐블로 조약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신의 왕국과 제국과 왕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엘바섬 유배 갈 때도만, 그래서 교과서에는 엘바섬 유배가 나오죠. 그냥 엘바섬 유배를 알고 있으면 되고, 엘바섬 유배 가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잃죠. 다시 나와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 가면서 아예 끝나죠. 어쨌든 이 설명은 엘바섬 유배 가면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잃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다 나폴레옹에 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해주면 되고 시기별로 다른 것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미 시험에 총재정부, 통령정부, 제1제정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건 러시아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한 건 페트르 대제족. 트리폴리를 점령한 건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입니다. 홀베를 등용한 건 루이 14세죠. 자, 그러면 이렇게 14번도 마무리할게요. 15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게 이제 오답률 1이죠.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이 수치 조금 서운해요. 너무 많이 얘기하나? 이제 그만 얘기할까? 봐봐. 가가 앙골라랑 모잠비크를 식민지로 삼았어. 이거 누구예요? 포르투갈. 이것이 기출에 나왔어. 또 보여줘? 여기 보면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인데 여기에 식민지 앙골라 이렇게 등장하죠? 포르투갈인 거 등장하죠? 여러분 이미 나왔던 겁니다. 한동안 안 나와서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아프리카 동쪽 아프리카가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동쪽에서 최남단까지 쫙 그은 나라는 누구예요? 영국이죠. 이 종단 정책이죠. 종단 정책. 그래서 종단 정책. 그래서 나는 영국. 그러니까 정답을 5번을 많이 골랐던데 내 생각에 그러면 애들이 영국까지는 잡았어요. 그러니까 앙골라 모잠비크가 뭐 오랜만에 나온 건 맞긴 하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앙골라 모잠비크 누구지?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해서 영국 들어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5번을 찍어버린 것 같아요. 가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렇지만 꼭 알아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이제 남은 여러분 근데 이게 9월 모의고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수능에서 틀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기존에 나왔던 건데 또 틀면 복장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알아가야 될 건 기출이랑 EBS랑 열심히 하자. 안 한 친구들은 아직 2달 시간이 남아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화이팅. 헤르로족을 무력 제압한 건 독일이고요. 바스코다 가마의 인도항로 기초를 지향한 게 포르투갈입니다.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은 건 이탈리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콩고를 지배한 건 벨기에고요. 파쇼다에서 충돌한 게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오케이. 15번 더 잘 정리해주세요. 자, 16번. 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EBS입니다. EBS 유독 이번에 뉴들이 많이 나왔어요. 둘 다 나왔고 가장 유사한 문제가 여기 77페이지 2번에 77페이지 7번 문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농업조정법, 농민 위한 정책, 대규모 공공사업, 테네시강 공사 같은 거, 사회보장제도 확립까지. 그래서 이것도 EBS를 강력하게 연기한 문제다. 대공황이 처음 나왔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에서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난이도를 역시나 굉장히 낮게 루즈벨트라는 키워드 대놓고 줬고 테네시강 유역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했어 이게 농업조정법이고요. 사회보장제도까지 실시한 거 보면 뉴딜 정책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공황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고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거죠. 중국이 문으로 최초로 개방한 건 난징조약대회죠. 베를린 봉쇄가 단행된 건 서독 화폐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 영프가 서독을 하나로 자기네들끼리 합치고 그리고 이 서독에서 단독으로 화폐 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삐져가지고 베를린을 봉쇄해버렸죠. 그리고 유럽연합이 창설되는 계기는 마스트리흐트 조약입니다. 조약. 자, 1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거제가 폐지되니 사람들 모두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버리고 서양의 학문을 배웠다.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왕고당이라 배척당하였대요. 혁명 세력이 일어나 중화를 어지럽혔대. 그럼 중국이죠 일단. 그리고 과거제가 이미 폐지됐어. 혁명 세력이 일어나 청나라 멸망하기 직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제는 광서신정 때 폐지되고요. 그 뒤에 광서신정 이후에 이제 혁명 세력이 본격적으로 청왕조 타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때 가가 황제 명을 받아 혁명 세력을 진압해야 됐는데 혁명 세력이랑 손을 짝짝꿍하고 청 황제를 퇴위시켰다. 가는 누굴까요?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도 예전에 나왔는데 아니면 학력평가에 교육청 모의고사에 간혹 등장했었는데 2021 개정교육과정 죄송해요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021 학년도 수능부터 본 수능 평가 모의고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소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역시 그렇게 어렵게 등장하지 않았고 황제 제도 부활을 시도했죠.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5번이고요. 시안 사건을 일으킨 건 장쉐랑이고 중국 동맹회를 결성한 건 순원이고요. 선조 전문 제도를 발표한 건 홍수전. 국공합작을 주도한 건 장제스랑 마오쩌둥이죠. 둘이 주도합니다. 정답 5번 잘 확인해주고 위안스카이 활동 같은 거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슐리펜 장군이 세운 전시작전 계획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협상국과 동맹국이 참전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확대되었어. 정답 3번이야. 너무 쉽게 나왔죠? BC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때 아도와 전투는 1896년인가 한참 전이고요. 국제혁명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에 창설되고요. 닉슨 독트린도 1969년에 발표됩니다. 자 19번 이것도 EBS 연계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도시를 물어보고 선지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선지를 몇 개 깔아놨는데 그거를 보고 연계한 것 같아. 수능 완성 26페이지 3번인데요. 여기 바그다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선지에 보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2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연계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선지를 연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가를 방어하는 3중의 성벽이었대요. 이 성벽은 가가 수도가 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촉되어 테오도시우스 2세 때 3중 성벽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하면 로마 때라는 거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근데 성벽의 가장 앞쪽에는 해자가 있고 뒤쪽에는 외성벽과 내성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3중벽이래요. 쉽게 저희 침입할 수가 없었대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힌트가 옵니다. 유럽과 아시아 교차점에 위치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비잔티움인데 딱 그 튀르키의 서쪽 끝에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교차점에 위치했고 1000년 동안 제국의 수도 어디의 수도? 비잔티움의 수도로 기능을 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에 있고요. 마트타일러의 나는 영국에서 4차 십자군 약탈을 자행한 게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 선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보이죠? 자, 보이죠? 4차 십자군 약탈이 이루어졌다. 이 수능 완성 교재입니다. 그래서 4차 십자군 약탈 자행한 것까지 이것도 제 분석서에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거는 본 교재 보여드렸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건 독일이고요. 카르로스 마르트르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는 건 투르나 푸아티에. 이게 우리 푸아티에 전투라고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 카르로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이거 너무 쉬웠어요. 쭉 보면 러시아는 독립국들이 서로 적대하여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을 막아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국이 독립국가 연합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여러 신생 독립국도 참여했다. 소련 해체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 5번입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동유럽 불간섭까지 선언했고, 그것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했고, 그냥 러시아가 독립 국가들이랑 독립국가 연합을 만들면서 소련을 해체했죠. 정답 5번입니다. 데카브리스 봉기 결과 그냥 진압당해요. 니콜라 1세에서 진압당하고요. 차티스트 운동의 전개 과정, 노동자들의 참정권 주장했고요. 신경제정책 추진 목적은 자본주의 요소 일분 도입. 공산주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걸 일부러 도입한 거죠. 1차 비동맹의 개최 배경은 제3세계 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한 문제 다 정성스럽게 풀어드렸지만 제 손글씨만 보고서 공부하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더 이쁘게 만든 해설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의 키워드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 선지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놨고, 주제, 그리고 어디서 연계되었는지, 그리고 키워드도 다시 한번 글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했고, 알아가야 될 포인트까지 이렇게 딱딱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런 거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 동세사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제가 나름 감성 있게 손글씨를 한번 써도 보겠습니다. 자, 구모 기준이에요. 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여기는 이제 본인에 따라 달라. 본인. 근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보통 보면 개념 기출 EBS도 한 번은 했어요. 근데 다만 조금 이렇게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EBS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어. 이 학생들은 뭐 엔제 풀어도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뭐 실전 모의고사 있죠? 시중에서 파는 거 이런 거 한 주 1회 정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부족한 걸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2개 풀면서 틀린 문제 개념 확인하면 되고요. 뭐 EBS 안 된 친구들은 EBS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이미 실력이 출중해요. 아시겠죠? 대신 공부의 방향은 육모에 맞춰서 어렵게 준비해주세요. 구모로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4등급 이하. 개념 2번 더 보고, 기출 보고, EBS 한 번만, 기출이랑 EBS는 한 번씩만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최대한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출이랑 EBS까지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개념만 무한 반복하세요. 아시겠죠? 이 학생들은. 그러면 1등급도 잘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뭐 이 학생들 실무 나중에 10월 가서 국영수 실무 볼 때 같이 낑겨서 보세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개념 쌓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기출 EBS도 안 해도 이 친구들은 개념만 많이 봐도 괜찮으니까 일단 개념을 튼튼히 쌓는 거를 목적으로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막간 홍보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뭘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나왔던 6월, 9월 그리고 특수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개념이랑 모든 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내 거 개념 교재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는데. 그래서 좀 간략하게 줄여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보는 셈 보아야 하는데 그거를 6월, 9월 그리고 수완으로 한번 쫙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천둥번개 치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그래서 자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로 연표도 다 넣어줬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올해 6월 여기는 아직 올해 9월인데 9월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례대로 넣을 거고 올해 6월, 9월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톡수완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제가 딱딱 하나로 합쳐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 선지들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게끔 딱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재 하나면 개념 복습도 되고 6월, 9월 EBS 수특수는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만 보면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 대신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은 개념 먼저 할 생각 하세요. 개념 어느 정도 완성될 되기 전까지는 EBS 쳐다도 보지 맙시다. 우리 위에 친구들은 1에서 3등급 친구들은 엔제나 모의고사 풀면서 개념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우리 EBS도 정리해야 되니까 안 한 친구들은 제거 EBS 파이널 교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개념 여러 번 보고 기출 보고 EBS 해야 될 때 시간이 없으니까 파이널 교재를 한꺼번에 단거나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막간 홍보했고요. 언제 나오냐? 9월 빠르면 9월 중순이고요. 늦으면 9월 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 실물 교재까지 만들어서 이벤트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니까 확실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 여러분, 그냥 기존에 동세사 했던 친구들은 이제 끄셔도 됩니다.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면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쌍사로 선택 과목 바꾸려는 친구들. 내가 한마디 하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이제 와서 2달 남은 시점에서 왜 바꾸는 거야? 나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6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마지막 바꿀 기회니까 바꾸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도 아니고 세계사 동사는 1년을 바라보면 공부량이 나는 뭐 사문이랑 생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개념량 자체만으로는 동세사가 너무 많아요. 그 생윤 사문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살짝 높죠? 근데 이거를 2달도 안 남았는데 게다가 한 번만 봐가지고 되겠어요? 최소 5번은 봐야 돼요, 개념을. 근데 이거를 2달 남은 상태에서 바꾸겠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했다면 몰라. 내신도 안 했는데 이제서 바꾸려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던 거 하세요. 그거 높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 점수 높이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굳이 뭐 안 바꾸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나는 곧 죽어도 바꿔야겠다 하면 개념 5번은 할 각오 하시고요. 근데 그 와중에 1등급이 목표다. 기출 3번.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2, 3등급 목표인 사람들. 2, 3등급 목표인 사람들은 못해도 개념 5번 봐야 되고요. 1등급이 목표다. 그럼 기출 3번에 EBS 제거 파이널 있죠? 그것도 3번 봐야 됩니다. 1등급.
이거 2달 안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할 수야 있겠지. 근데 국영수가 더 중요하잖아. 근데 국영수는 어떻게 하고 이걸 한다는 거지?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은 국영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구는 발목 잡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안 돼. 여러분, 최저든 어떤 거든 국영수가 우선이니까 국영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추천드리진 않는다. 이 말씀 드리면서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서 남은 2달 잘 준비해가지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파이널 교재는 강의는 없어요. 교재만 나가는 거라 강의는 또 없을 것 같고 다음 강의는 아마 수능 해설 강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수능 해설 강의 때는 우리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년에 시험 볼 학생들을 위한 해설 강의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작별 인사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 그 강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남은 2달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